몽유리 사건 수첩 -제1장 책을 든 이방인. 1. 마을의 풍경. 백선생. 안개가 자욱한 산골 마을 몽유리. 이곳 사람들은 매일 아침 같은 풍경을 목격합니다. 낡은 린넨 셔츠를 입고 옆구리에 두꺼운 양장본 책을 낀 채 마을 어귀를 느릿하게 산책하는 백선생의 모습입니다. 그는 마을 누구에게나 인자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순박한 노인이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깊은 우물처럼 정체 모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유일한 우체부였던 청년이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경찰조차 갈팡질팡하며 단순 가출로 치부할 때 백선생은 평소처럼 책을 읽으며 마을 평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발을 동동 구르며 도움을 청하자 백선생은 읽던 책 사이에 단풍잎 하나를 끼워 넣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장님, 우체부 청년은 가출한 게 아닙니다. 어제 배달된 우편물 중에 검은색 인장이 찍힌 편지가 한 통 있었지요. 그 편지의 무게가 평소보다 3.5g 더 무거웠다는 걸 눈치챈 사람은 마을에 저밖에 없을 겁니다. 백선생은 옆구리에 끼고 있던 책의 제목을 손으로 훑었습니다. 책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라진 소리는 진동을 남기고 사라진 사람은 그림자를 남긴다. 우체국 뒤편 저수지에 가서 물방울이 튀는 모양을 자세히 보십시오. 물결이 중심에서 퍼지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그의 말은 예언처럼 정확했습니다. 백선생은 직접 현장에 나가지 않고도 마을의 미세한 변화와 자신이 읽은 방대한 지식을 결합해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었죠. 그는 경찰보다 먼저 범인의 동선과 숨겨진 의도를 파악해내는 몽유리에 보이지 않는 지휘자였습니다. 유독 별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백선생은 마당 평상에 앉아 별자리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유독 오리온 자리에 삼형제 별이 밝게 빛나던 그때 마을 어귀에서 나직하고 날카로운 방울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범한 가축의 목방울 소리가 아닌 금속이 부딪히는 예리한 소리. 백선생은 옆구리에 끼고 있던 고대 천문학 서적의 뒷면 표지를 가볍게 두드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몽유리에서 이 시간에 방울소리를 낼 만한 물건은 하나뿐이지. 다음 날 아침 우체부 청년의 실종 현장을 둘러보던 이장과 마을 사람들은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해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백선생이 책 한 권을 옆구리에 낀 채 느릿하게 걸어왔습니다. 그는 숲길 입구에 멈춰 서서 허리를 숙였습니다. 거기엔 진흙 속에 파묻힌 누군가의 운동화끈 한 토막이 끊어진 채 떨어져 있었습니다. 허허, 이 청년은 누군가에게 쫓긴 게 아니군요. 오히려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스스로 길을 벗어난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의아해하자 백선생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이 끈은 매듭이 풀린 게 아니라 칼로 깨끗하게 잘렸습니다. 그리고 매듭이 묶여있던 방식은 이 마을의 오랜 친구였던 우체부 청년의 습관과는 전혀 다른 레벨의 전문적인 매듭법이죠. 누군가 청년의 소지품을 가져가며 일부러 흘린 가짜 단서인 셈입니다. 백선생은 마을 저수지 근처 버드나무에 묶여있던 낡은 리본끈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청년이 짝사랑하던 마을 약국집 딸의 머리끈이었습니다. 범인은 이 청년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했습니다. 저 리본끈을 미끼로 청년을 저수지 넘어 폐가로 유인한 것이죠. 방울소리는 그 함정의 신호였을 테고요. 백선생의 추론은 단순히 머리 회전이 빠른 것을 넘어 마을 사람들의 관계와 마음의 결을 읽어내는 인문학적인 통찰이었습니다. 그는 옆구리에 낀 책의 한 구절을 나직이 은조렸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곳에 두어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은폐다. 백선생은 저수지에 비친 별자리를 보며 확신했습니다. 사건의 뒷면에는 마을의 평화를 깨려는 거대한 외부의 손길이 닿아 있었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신고하는 대신 자신의 낡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장님, 걱정 마세요. 오늘 밤 다시 오리온이 머리 위로 오면 그 청년은 돌아올 겁니다. 단 우리가 범인에게 조금 다른 친절을 베풀어 준다면 말이죠. 수면 아래의 흉터와 웅덩이의 진실.
백 선생은 옆구리에 낀 오래된 잡지 한 권을 만지작거리며 약국집 앞을 서성였습니다. 약국집 딸 지영은 마을에서 가장 고운 아이로 통했지만 백 선생의 눈에는 그녀의 운동화끈 너머 살짝 비치는 발목의 작은 흉터가 계속 밟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오랫동안 억압당해온 흔적이었죠. 지영 양, 이 잡지 9월호를 보면 말이야.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건 겨울 바다가 아니라 사람의 식어버린 마음이라고 하더군. 백 선생의 뜬금없는 소리에 지영의 눈동자가 떨렸습니다. 백 선생은 그녀가 마을의 막내 격인 우체부 청년을 이용해 자신을 괴롭히던 외부의 그림자로부터 도망치려 했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밤이 깊자 백 선생은 마을 외곽의 웅덩이 근처로 향했습니다. 낮 동안 녹았던 물 위로 얇은 살얼음이 얼기 시작해 걷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긴박한 상황이었죠. 백 선생은 표지판 아래 멈춰 서서 어둠 속을 향해 말했습니다. 청년을 숨겨둔 건 자네지. 지영 양을 지키겠다는 그 노력은 가상하다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또 다른 감옥일 뿐이라네. 어둠 속에서 지영의 숨겨진 조력자이자 마을에서 가장 존재감이 없던 청년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지영을 향한 맹목적인 추종으로 우체부 청년을 폐가에 가두고 실종 사건을 조작했던 것입니다. 선생님이 뭘 아신다고 그러십니까? 그 우체부 녀석은 지영이의 비밀을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청년이 흥분하며 다가오자 백 선생은 침착하게 책을 고쳐주었습니다. 내가 아는 건 자네의 발가락 끝에 묻은 저수지의 진흙뿐이라네. 자네는 청년을 해치지 못했어. 자네 마음속에도 여전히 선함이 남아있으니까. 그저 두려웠던 거지 지영 양이 떠날까봐. 백 선생의 목소리는 꾸지람이 아니라 인자한 위로에 가까웠습니다. 그 따뜻한 평가에 청년은 무기를 떨어뜨리고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문학은 인간의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죄 뒤에 숨은 나약한 마음을 읽어내는 학문임을 백 선생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자 우체부 청년은 무사히 구출되었고 마을의 소동은 일단락되었습니다. 백 선생은 다시 옆구리에 책을 끼고 안개가 걷히는 마을길을 걸었습니다. 지영은 멀리서 백 선생의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숙였고 선생은 아는 체하지 않고 그저 길가에 핀 꽃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